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코로나19 얘기 같은데 다시 이 얘기를 첫 번째 뉴스로 하게 되네요. 네. 네, 독일이 지금 이제 북반부가 지금 이제 겨울철이 시작이 되는데 독일이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독일 당국이 보면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한 1,700명 정도. 이게 그 엔데믹, 이제 풍토병으로다가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작년 11월이죠.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고, 그 다음에 팬데믹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3월 이후로도 이렇게 높아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독일 보건장관도 그 백신 접종을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XBB 1.5 대응 백신, 이게 이제 2가 백신인데 접종자가 3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60세 이상하고 만성 질환자는 특히 좀 맞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지금 그 이른바 롱 코비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추가로 우리 돈으로 한 2,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롱 코비드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겨울철 들면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몇 년째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인데 독일에서는 다시 급격히 확산을 하고 있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현안을 전면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요. 유럽연합이 다음 주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네. 그 핵심 의제의 하나가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지원하는 그 얘기인데, 지금 헝가리는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나토 회원국인데도 그동안에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우면서 계속 이제 어깃장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현안을 아예 빼자고 지금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유럽연합 지도부가 상당히 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지금 그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회 그 위원장하고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오늘 내일 베이징에서 이제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루 일정을 당황해서 오늘만 하고, 특히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내일은 급히 돌아가서 그 헝가리 그 설득하는 것을 아마 할 모양입니다. 네. 이틀 중에서 하루만. 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지금 헝가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들리는 이제 헝가리가 속셈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그 지금 유럽연합 공동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헝가리 주는 걸 지금 무기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딜을 하려는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연합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이것도 상당히 큰 관심사인데, 네. 오늘 새벽에 들은 걸 보니까 이번에 뭐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정상회담 일정도 하루가 단축이 됐고요. 그 유럽연합 관계자들 얘기도 그 뭔가 확연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공동성명 발표도 예상되지 않은 걸로 나오고요. 단기적으로 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어떤 특정 분야, 뭐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문제 같은 거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오해 같은 이견은 조금 좁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유럽연합이 가장 원하는 건요,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축소입니다. 네. 로이터 집계를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뭐 우리 돈으로 한 567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좁히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주 어제 브리핑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유럽연합이 하이테크 제품 수출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수출이 좀 늘어나길 바란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첨단 그 반도체 디자인 기술 수출 통제를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과 중국의 무역에 대한 이 경제 쪽에서의 이견도 쉽사리 좁혀질 것 같지는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 기업인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비트럼프 주자로 급부상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지원에 나섰다고요. 이게 어떤 지금 또 아시다시피- 판세 변화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뭐 압도적 그렇죠. 우위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하는 세력도 있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야, 저러다가 진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리턴 매치가 되면은, 지금 보면 바이든이 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안 되겠다 싶으니까 EJ, 그러니까 적으로 적을 막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급부상하거든요. 2위 경쟁을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하는데, 지금 뭐 헤일리가 굉장히 지금 앞서고 아주 탄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가 쪽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헤일리를 좀 밀어주자,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그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링크드인이 있죠. 공동 창업자가 리드 호프먼인데, 이 사람이 지금 헤일리 선거전을 돕는 그 슈퍼팩 특별 정치 활동에다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25만 달러를 기부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화당 사람을 도와주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물어본 모양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받겠느냐? 아마 그래서 받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억만장자 기업인이 리드 호프먼. 예. 이군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네. 말고 제이미 다이먼, 제피 모건 체이스 회장도 지난달 말에 월가 경영진 행사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헤일리를 좀 돕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 그 재계 대표적인 보수 인사 찰스 코크, 이 사람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 헤일리 지지를 하겠다. 이 사람도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헤일리를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동시에 미는 그런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게 판세 변화에 뭐 큰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그 선거에서 그 돈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큰 변수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긴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매사추세츠에서 모금 행사가 있었는데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여기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재도전하지 않았으면은 나도 연임 도전을 확신하지 못했을 거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금 행사에서 이제 자기 나이가 계속 지금 시비가 되니까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습니다. 2020년 지난번 대선 때 내가 8,100만 표를 얻었다. 지금 바이든이 81살이 됐거든요. 8,100하고 8일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이제 두 번째로 40살이 됐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토제너리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어인데 옥토가 이제 8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옥토제너리안이 이제 80대를 의미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과 관련해서 80대에도 은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조어인데, 이걸 또 강조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뭐 80이 됐지만 아직도 에너지 넘친다, 이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옥토제너리언이 80대에도 은퇴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신조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기를 그래서 옥토제너리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에 이어서 헤일리도 바이든을 제쳤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좀 알려주세요. 해리스 그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네. 바이든하고 헤일리 가상 양자 대결에서 헤일리가 41%, 바이든보다 4%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물론 뭐 훨씬 더 앞서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론 디센티스하고 대결할 경우에만 1%포인트 간신히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화당 경선에서는 여전히 뭐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요, 트럼프하고 헤일리를 보니까 트럼프가 76%, 헤일리가 19%, 디센티스도 트럼프가 73%, 그다음에 디센티스가 21% 크게 벌어집니다. 네. 이제 디센티스하고 헤일리하고 이제 2위 다툼인데, 여기서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혀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전히 공화당 경선에서는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한 1년 안 남았으니까요. 특히 공화당 네. 첫
그 경선이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대회인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이제 대선전이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이 얘기를 더 해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이웨이 차별화, 뭐 2기 독재 논란의 첫 날만 응수,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에 이제 공화당 네. 대선 경선 후보 4차 토론회 있는데 역시 이 사람 트럼프는 안 나갑니다. 그 뭐 완전히 무시합니다. 지금 공화당 경선 뭐 모습 그 시스템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네. 그 폭스뉴스 앵커하고 이제 얼마 전에 녹화해가지고 어제 방송된 타운홀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뭐 정책 차별화 같은 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북극 보호구역 그 석유가스 임대 계약을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첫날 이거 뒤집겠다. 그다음에 멕시코 국경에 장벽 쌓겠다. 아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사회보장, 연금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그거 다 해결한다. 아주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네. 첫날 그걸 뒤집겠다.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네. 그 블룸버그 그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뭐 그 가스전 그거 뭐 계약 그 취소한 거 뒤집어 가지고선 뭐 연금 그 재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석유 가스전 임대 수익이 10년 해봐야 고작 1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 사회보장 지급액이 올해만도 1조 4천억 달러다. 턱없다. 이렇게 또 뭐 시비를 했습니다. 네. 독재자 관련된 얘기는 뭔가요?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뭐 바로 미국이 독재 국가가 된다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아. 일부 공화당 쪽에서도 그런 그 걱정들이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타운홀 놓고 그 미팅에서 나더러 독재자가 될 거냐고 묻는데 내 답은 첫날만 빼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은 될 거다. 아까 말씀드린 첫날에는 멕시코 남부의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수출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만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첫날만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지금 보면 뭐 트럼프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 전에 그 아버지 부시 때 부통령 했던 딕 체니 있죠. 그 딸이 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이죠. 계속 공화당 시비해 왔죠. 이 사람도 아주 트럼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뭐 전혀 개의치를 않네요. 그리고 또 그 바이든이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나도 출마 안 했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도 조롱을 했습니다. 아마 바이든한테 누가 그걸 귀띔한 것 같은데 그럴싸하게 들리는 모양이다. 탁 뜨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게 헤일리를 민주당 쪽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선거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민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짓이다. 이렇게 또 조롱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는 전혀 뭐 밀리지 않습니다. 네. 뭐 선거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익숙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여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얘기 갑니다. 뉴욕에서 서민층이 밀려난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팬데믹 초기와 딴판이다.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뉴욕타임스가 미국 재정정책연구소 네. 보고서 제목이 누가 뉴욕을 떠나나 인데 이걸 인용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부자들이 왜냐하면 뉴욕이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많이 나가서 재택근무하고 해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중저소득층이 뉴욕에서 많이 밀려난다. 물가가 비싸다. 살기가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 보고서를 보니까 뉴욕이 이제 뉴욕주에 있죠. 뉴욕주에서 그 코로나 그 초기하고 이제 최근까지 한 43만 명 이상이 이제 떠났는데 뉴욕주를 그 중에서 뉴욕시를 떠난 사람이 한 40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제 상위 소득 한 10% 연봉이 우리 돈으로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뉴욕 맨하탄에 사는 인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중저소득층 보니까 우리 기준으로 4,200만 원 연봉이요. 8,500만 원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같은 데로 강 건너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요.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네. 부부가 합쳐서 연간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보육비, 주택 임대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버거워가지고 강 건너 뉴저지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뉴욕에서 살기가 버거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초기에는 부유층 이탈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저소득층마저도 중저소득층. 중저소득층까지도 살기가 힘들어 살기가 떠난다. 힘들었다. 그런 거죠. 아, 그런 가운데 지금 퓨 리서치 조사를 월스트리트저널 인용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이런 미국 가계 순자산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네. 이 인종 간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백인하고 아시아계는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반면에 흑인하고 히스패닉은 빚은 좀 갚았는데 뭐 너무 사는 게 버거우니까 재산을 늘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흑인들 같은 경우는 백인하고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뭐 예상은 됐지만 의외로 중저소득 중간 계층까지도 이렇게 뉴욕에서 살기가 버거워졌다는 거는 조금 좀 눈에 들어오네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뭐 물가가 폭등을 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지금까지도 네. 배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잡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실생활에는 확실히 많이 지금 뭐 반영이 우리도 되고 인플레가 있군요. 뭐 이건 그렇죠. 뭐 네. 진짜 체감이 되지요. 네. 네. 이게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 것과 체감은 또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뉴욕의 얘기였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얘기인데 어떤 얘기일까요? 머스크가 이 밀레이가 이제 당선되기 전에 네. 어디 아르헨티나 TV 대담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테스크가 자기 X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밀레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밀턴 프리드먼 내가 존경하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면 둘 중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면서 이거는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면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밀레이가 그때 인터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은 약털 붕괴가 온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밀레이가 아주 굉장히 극우 쪽이죠.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이제 사회 정의 개념 이런 것도 불평등을 조장하는 가치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억압적인 국가 장치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는 거다. 아주 철저한 그런 자유주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걸 여기 대해서 논란이 많죠. 머스크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별도 코멘트는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영상을 올렸다는 자체가 나는 밀레이의 이런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내가 동조한다는 의미죠. 그러겠죠. 네. 머스크는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치나 어떤 여러 가지 철학, 좀 논란이 될 만한 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건 변함없이 정말 지난 꾸준하네요. 9월에도요. 네. 지난 9월에도 폭스뉴스 앵커 아주 굉장히 극우 성향이 강한 터커 칼슨 이 사람하고 인터뷰한 했을 때도 초인플레 그다음에 무분별한 통화 정책이 머지않아 세계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얼마 전에 내가 아르헨티나에 갔다 왔는데 딱 거기가 그렇더라. 거기가 이미 그렇게 돼 있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밀레이도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아주 친근감 있게 우리 대화합시다. 이렇게 또 화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국제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워싱턴